안녕하세요. 조병현 박사입니다. 서울의 소리 바른 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7번째가 되겠습니다. 조선 상고사 총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 제5장 역사의 개조에 대한 우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상고사는 총론과 각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론은 제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장 제5장 역사의 개조에 대한 우견입니다만은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학 재료에 대해서 그 없어진 것을 채우고 빠진 것을 기우며 거짓을 제거하고 헐뜯는 것을 밝혀서 완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을 하였거니와 편찬하고 정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옛날 역사의 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5장은 시작을 합니다. 근일에 왕왕 새로운 체제의 역사를 지었다는 한두 가지 새 저서가 없지는 아니하나, 그것은 다만 신라사나 고구려사 하던 왕조 독립의식을 고쳐서 상세, 중세, 건세라 하였고, 또 권일, 권이라 하던 통감, 분편의 이름을 고쳐서 제1편, 제2편이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은 죄기나 이단이라 하던 것을 예술이나 학술이라 하여 그 귀천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들과 또 외적을 막음이라고 했던 것들을 애국이라 민족적 자각이라 하여 그 신구의 명사가 바뀌었을 뿐이다. 털어놓고 말하자면 한 장책을 양장책으로 고쳤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나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우리 역사의 개조 방법에 대강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로 그 계통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화제를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구사에는 갑대왕이 을대왕의 아버지요, 또 정대왕이 병대왕의 아우인이 하여 왕실의 계통을 찾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는 거의 계통을 찾지 않았으므로 무슨 사건이라든지 공중에서 거인이 내려오고 평지에서 신산이 솟아오른 듯하여 한편의 괴기소설을 읽는 것과 같다. 역사학은 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인데, 만일 이와 같은 인과 이외에 일이 있다 하면 역사는 하여서 무엇을 하랴? 그것은 지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요, 본질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을 밝히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부주의에 의해서 잘못 설수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사에서는 그 계통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찾을 수가 있다. 옛날 책에는 적어 놓지를 않았지만은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판별을 해서 검증을 하면 그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쭉 이제 듭니다. 삼국사기 신라사에 적힌 신라의 국선이 진흥대왕 때부터 문무대왕 때까지 전승하여 사다함 같은 이는 겨우 16살의 소년으로 그 제자의 수가 진하에 대성 공자와 기록이 되었다.
여기에 단재 선생님께서는 진화의 대성 공자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대성인 이제 공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단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저술을 하시고 글을 써셨습니다만은 중국이라고 표현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화라고만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정식으로 국호가 만들어진 것은 1911년도에 손문, 양계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화민국을 만들고 청나라가 멸망을 하고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를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 국호를 중화민국 중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다시피 진나라, 한나라, 또 요나라, 금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화사상은 있었습니다만은 국호를 중국으로 부르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외국에 알려지고 또 서양에서 차이나로 불렀던 그 발음을 따서 진나라고 표현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저술한 책이나 모든 곳에는 이제 진화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 국가를 얘기할 때는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나 당나라나 이렇게 이제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다함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다함은 이제 신라의 진골이자 화랑 출신입니다. 내무랑의 7대 손으로 붕채가 청수하고 지기가 방정하여 화랑으로 추대가 되어서 1000명의 낭도를 거느리고 진흥왕 9월 이사부 우리 대마도를 독도를 울릉국을 갖다가 정벌했던 이사부가 이제 대가야를 정벌할 때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기습해서 대가야를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답니다. 어려서부터 무간양과 우정을 맺어 사후를 약속했는데 무간양이 병사하자 7일 동안 통곡을 하다가 17살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 사다함이 겨우 16살 소년으로 그 제자의 수가 공자만큼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밖에도 삼국사기에 이제 인용을 한 김대문의 설에 따르면은 이제 현상, 양장, 충신, 용사가 모두 국선 제도에 의해서 탄생이 됐다는 거죠. 이제 현상은 슬기로운 재상, 양장은 훌륭한 장수,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 용사는 용감한 무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선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동안 수십 년에 지나지 않고 성식이 아주 끊어져서 국선 이전에 국선의 계조도 볼 수 없고 국선 이후 국선의 후계자도 볼 수 없이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갔으니 어찌 이게 신라의 괴기 소설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선은 바로 이제 화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의어로 이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랑들 중에서 총지휘자를 이제 국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라 제24대 진흥왕의 나라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풍월도와 풍류도, 화랑도를 근간으로 해서 당시 귀족 출신이나 상류층의 남자 가운데 덕행이 있는 올바른 사람을 뽑아서 화장을 시켜 남자를 뽑아서 화장을 시킨 데 연유해서 이제 화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화랑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를 받들어서 국선이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선들이 이런 이제 국선 제도에 의해서 이제 태어났고 그렇지만은 이 국선 제도의 맥락을 영원히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 국선 제도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해서 그 연원들을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 영원히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고기 이 왕금이 국선의 개조임을 찾음에 고구려사에 조의 이 선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려사에 보면 이지백이 선량을 중흥시키자고 한 쟁론과 예종이 사선의 유적을 영광스럽게 하라. 그리고 또 의종이 국선의 복로를 다시 열라고 한 조서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까지도 오히려 국선의 유통이 있었음을 볼지니 이것을 개통을 찾는 방법의 하나의 예로 들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랑의 그 연원을 살펴보면 다 그게 고구려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까지 이렇게 다 이어졌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선량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영랑과 남랑과 술랑, 안상 등 사선이죠. 즉 4명의 화랑이 거느린 무리가 각각 3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단지 화랑을 풍류를 즐기는 집단으로 묘사를 하고 조선시대에는 주로 이제 민간 천속으로 개성이 되어서 남자 무당이나 또 무당의 남편 무동들을 화랑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무 오락을 즐기는 화랑도의 그 모습을 왜곡 변질해서 전성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이런 화랑의 모습은 이렇게 좀 왜곡 변질을 시켰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회통을 구할 것이다. 서로 관련성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회통이란 전후 피차의 관계를 취한다는 말이니 구사에도 회통이라는 명칭은 있으나 오직 예지, 과목지, 회통의 방법이 완비되지는 못했지만은 예지나 과목지 이 밖에는 명칭을 응용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무슨 사건이든지 호련히 모였다가 호련히 없어지는 구름과도 같고 돌연히 붙었다가 그치는 돌개 바람과도 같아서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 이제 의례나 제도를 다룬 부분을 이제 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에도 보면 이제 예지 부분이 나옵니다. 고려사 봉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장이 있는데 이제 예지라는 장에 열 환근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은 주간 유기이라든지 식목편록이라든지 번국예의라등 이제 참고해서 길, 흉, 군, 빈, 가에 올해로 구분해서 이제 편찬을 했다.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지 부분에만 서로 자료들을 비교를 해서 관련성을 찾아서 정리를 했지 그 외에 다른 데는 이렇게 상호 관련성을 조사를 해서 밝힌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회통을 구할 것을 이제 자료 우리 역사 개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려사 묘청전에 보면은 묘청이 일개 중으로서 평양에 도읍을 옮기고 금나라를 취해야 된다. 북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일시에 군왕이와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세가 혁혁하다가 마침내 평양에 운거해서
나라 이름을 대위라 하고 연호를 천계라 하고 인종한테 대위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식으로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반대당의 수령인 한낱 유생에 지나지 않는 김부식이 왕사로서 와서 문제하고 묘청이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하에게 죽었으므로 묘청을 미친 자라고 한 사평도 있지만은 당시에 묘청을 그처럼 신앙한 이가 많았던 게 무슨 까닭인가, 또 묘청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패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집니다. 고려사의 세기와 열전을 보면은 태조 왕건이 이제 거란과 국교를 끊고 북방의 옛 강토를 회복하려 하다가 거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그 후에 이제 임금, 광종과 숙종 같은 사람이 다 태조의 유지를 성취하려고 했다. 또 신하에도 이제 이지백, 광원, 곽원, 왕가도 같은 이들도 열렬히 북벌을 주장하였으나 다 실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윤관이 군신이 한 마음으로 두만강 이북을 경영하려는 창끝을 약간 실험을 하다가 정부를 하다가 너무 많았어. 이미 얻은 땅의 구성, 윤관이 쌓은 구성까지도 금나라 태조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 이는 당시 무사들이 천고에 한다는 일로 여겼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은 윤관이 쌓았다는 구성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윤관이 쌓은 구성의 위치가 어딘가. 그래서 한 3가지 학설 정도가 있는데 가장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제3설이 유능한 걸로 유력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윤관이 쌓은 그 구성 중에 공험진이 있죠. 압록강 두만강에서 680리 지나서 여기에다가 공험진 선출령이라는 고개에다가 이제 공험진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윤관 장군이 고려 지경 비석을 세웠죠. 국경 비석을 세운 것은 지난번에 그 윤관 대첩비하고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단제의 대륙 사관 아마 제 4편에선가 상세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관이 창끝을 실험을 하다가 그래서 윤관이 여진족을 이제 정벌을 해서 이렇게 국경을 확대를 하고 북벌에 나서고 구성을 확보했다가 다시 돌려준 것을 이제 무사들은 이제 천추의 한우를 여긴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그 뒤에 그다음에 태조가 요를 토벌하고 진화 북방을 차지하여 황제를 일컫고 천하를 노렸다. 그러면 금나라는 원래 백두산 동북의 여진 부락으로서 우리에게 복종하던 여진족이죠. 노민입니다. 그래서 노민에 보면은 고려 도경에 보면은 여진은 종으로 고려를 섬긴다. 여진은 종으로 고려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고려사에 실린 김경조의 국서에도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져서 형제의 위치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실린 김경조의 국서 그게 원문을 보면은 형 대금 황제가 그를 아우 고려왕에게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모로 섬기던 나라가 그리고 고려가 종으로 여기던 그 여진의 금나라를 세우고 금태조가 형 황제가 아우
고려왕에게 글을 보낸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임 선생님께서는 이에 나라 사람들 가운데 좀 혈기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국치에 눈물을 뿌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묘청은 틈을 타서 고려 초엽에 전해오는 평양의 도읍을 정하면 36개 나라가 조공을 바친다. 이러니 이제 도참설을 가지고 이제 북부를 주장하고 개성 천도 운동을 이제 펴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주의의 편백대 송원을 가진 김부식 등 몇몇 사람 외에는 모두 묘청의 이런 주장에 이제 호응을 하고 대문호인 정지상 또 무장인 최봉심 문무가 겸전한 윤원이 등 이 모든 사람들이 북불론을 주창함으로 해서 묘청의 세력이 일시에 커졌다. 전성하였다. 북불론은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뭐 효정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북불 정책은 많이 씁니다만은 소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문화 수준이 낮은 청나라의 오랑캐에 당한 병자호란과 삼전도 굴욕 등의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 명을 대신해서 복수하자는 주장으로 처음에는 이제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뒤에는 우리의 조선 땅, 고구려 땅을 되찾는 영토를 확보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오랑캐를 몰아내는 이제 이런 이제 북불론 영토를 되찾는 이제 이런 논리로 이론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앞에 여기 보면 묘청이 이 도참설을 이제 주장을 하죠. 이 도참설은 바로 풍수지리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도와 참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도는 어떠한 기운, 새로운 현상 이런 것들이 문자나 기호나 어떤 입이라든지 글자라든지 이런 이제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도참과 수도를 옮길 때 나라를 세울 때 이제 이런 도참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우리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도 이 도참설에 의해서 다 정했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묘청이 하는 짓이 미치고 망령되어 평양에서 왕명도 없이 나라 이름을 고치고 온 조정을 협박하니 이에 정지상은 묘청의 행동을 반대하게 되었고 윤원이는 도리어 주의가 다른 김부식과 함께 묘청 토벌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묘청이 실패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묘청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녀인 묘청이 금나라 건국을 이제 정벌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나라 이름을 대유국이라고 이제 하고 이렇게 서경으로 이제 평양으로 수도를 이제 옮기는 것을 적극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김부식한테 1년 만에 진압이 되고 말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1000년 역사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상당히 묘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김부식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이 묘청과 김부식의 싸움은 난가대 유교의 싸움이다. 또 국풍파와
한학파의 싸움이다. 독립당과 4대당의 싸움이다. 진취 사상과 보수 사상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난가나 국풍과 독립당과 또 진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묘청이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자가 김부식이었다. 이 싸움에서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이고 유교에 정복되고 말았다. 그러니 어찌 이 싸움을 천년 역사의 가장 큰 싸움이라 하지 않으랴. 이렇게 조선사 연구 초에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부식은 출정하기 전에 정지상을 죽이고 묘청을 토벌한 후에 또 윤원이를 내쫓자 북불론자의 뿌리를 소탕해 버렸다. 윤원이는 바로 윤관의 아들입니다. 북벌을 주장하고 그렇게 두만강 건너 680리에 있는 선출령의 고려도경 비석을 세운 그 아들을 이제 내쫓았고 북벌론자의 뿌리를 다 소탕해 버렸죠. 김부식은 성공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조선이 쇠약해질 터전이 잡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여 보면 묘청에 실패한 원인과 그 실패한 뒤에 생긴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가. 이로써 회통을 구하는 한 예를 보인 것이다. 그래서 없는 자료들을 찾고 이렇게 역사를 새롭게 쓰려면은 이렇게 상호 관련성들을 전후 좌우를 살펴서 시작과 끝을 살펴서 이렇게 써야 된다. 상호 관련성을 구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묘청과 김부식 이런 게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로 이제 국수주의를 제거해야 된다. 심섭을 뭐 국수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심섭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심섭에 대한 얘기는 이순신 장군 또 말씀을 하시죠. 영국 해군성이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세계 철갑선의 시조는 1592년경에 조선 해군 대장 이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이순신이 철갑선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일본은 이거 아니다. 일본의 배는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철갑선이었다. 이순신의 것은 철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러자 우리 조선의 이제 지필자들, 학자들은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정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조선과 일본 어느 나라가 먼저 철갑선을 창조했는가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재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국의 보고서는 이순신 장군이 철갑선을 최초로 만들었다 하고 일본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조선의 지필자들은 그 선후 관계를 따져보지 안 하고 그냥 믿는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군성에서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영국의 브레테니크 대백과 사전에 보면은 그렇게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북선은 세계 최초 철갑선이라고 기록을 해놨죠. 이 내용들을 보고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잡지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 이제 거북선이다 해서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게 세계 최고 철갑선인가? 그걸 이제 단재 선생님께서 쭉 한번 살펴보십니다. 일본의 말은 아무런 뚜렷한 증거가 없는 위언이라 좋게 따질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본의 모든 배가 전부 다 철갑선이었다. 그 말은 거짓이니까 따지 볼 필요도 없고 이 충무공 전서에 보면은 이제 귀선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배는 널빤지로 꾸미고 철판으로 꾸민 것이 아닌 듯하니 이순신을 장갑선의 비조라고 하면 옳으나 장갑선의 시조라고 하는 것은 옳으나 철갑선의 비조라 하면 옳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도 지금도 이 철갑선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북선의 실체가 발견이 안 되니까 거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길이 없죠. 임진왜란 때 일본의 화가들이 이제 종군 화가들이 따라다니면서 거북선을 그린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나 여수나 또 우리 강화문에나 여러 군데 가면 거북선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또 일본 화가가 직접 임진왜란 때 전쟁에 참여해서 그린 그 그림과도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재미나는 얘기는 우리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이제 일화가 있죠. 영국에 가서 현대가 배를 조선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500원짜리 그 지폐를 들고 갔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이다. 우리는 3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었던 민족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돈을 빌려주시오. 이렇게 해서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의 모습을 보고 이건 우리가 3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외자를 유치를 해서 지금 우리 이제 이 선박 만드는 이 기술도 발전이 되고 이 산업이 크게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그 조카 이분이가 쓴 그 행록에 보면 거북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는 판자로 덮었다. 상판에는 칼과 송곳을 꽂아 사방에 발붙일 곳 없도록 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난중일기에도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등에는 쇠못을 박았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외적들은 접근전을 펴고 배에 올라와서 칼로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일본 외놈들이 이제 거북선에 올라와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제 거기 위에 상판에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칼과 송곳을 꼽았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갑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단재 선생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단재 선생님은 철갑선의 창조자라 함이 보다 명예가 되지만은 철갑선을 만들었다 세계 첫줄이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창조하지 않은 것을 창조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기술 발전 단계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가령 모호한 기록 중에서 부여의 어떤 학자가 물리학을 발명하였다든지 고려의 어떤 명장이 전기선을 창조하였다는 문구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신용치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속이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이 명예 또 국수주의라고 하지만은 아닌 것은 이제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게 역사가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대해서 명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본색을 보존해야 된다. 사회상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와 사회상에 맞지 않는 기술이나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동원 부군옥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조선시대 이제 건문회가 편찬한 백과사전입니다. 이 백과사전에 보면은 국선 구산이 이 사냥을 나가서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가진 짐승을 함부로 낭자하게 죽였는데 사냥을 가서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가진 이제 짐승을 죽였는데 주막의 주인이 저녁 밥상에 자기 다리 허벅지를 베어서 공은 어진이가 아니니 사람의 고기도 먹어보라고 했답니다.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가진 짐승을 먹으니까 당신은 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고기도 먹어보라고 다리살을 베어서 했답니다. 이는 대개 신라 당시에 영랑, 술랑 등 학설이 사회에 침투되어 이제 국선옥에 살상을 하지 말아라. 국선옥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속옥에를 여기 단제스님은 국선옥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군, 이중, 사친, 이효, 교우, 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이죠. 그래서 세속옥에 나오는 이제 살생유택 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실행을 하고 있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자는 사람의 고기도 먹으라는 반감으로 주막의 주인이 이렇게 참혹하게 이제 무한을 줬던 것이죠. 이것이 수십 자에 지나지 않는 기록이지만은 그 당시 화랑사의 일부이다. 그 당시 사회상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세속 5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고 살생유택을 했던 그런 사회상에 이렇게 구산이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적힌 것을 보면 사전에 있다. 그리고 또 고구려사 미천왕기에 보면은 봉상왕이 그 아우 돌고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여 죽이니 돌고의 아들 얼불이 겁이 나서 달아났다. 처음에는 이제 수실촌이라는 이제 사람의 집에 이제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 수실촌에 있는 사람 엄모가 밤마다 기와와 돌을 집 옆에 연못에 던져서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하라고 시켰죠. 그래서 낮이면 나무를 해 오라 하고 밤에는 개구리가 울지 못하도록 이제 돌을 던지라고 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굴은 견디다 못해서 1년 만에 다시 달아나가지고 이제 동촌에 있는 사람 제모와 소금 장수가 되어가지고 압록강에 이르러서 소금찜을 이제 강동 그 사주촌 사람 집에 묵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한 노파가 외상으로 소금을 달라고 해서 이제 한 말 좀 줬죠. 그 후에 또 달라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이 노파가 이제 앙심을 품고 몰래 집신 한 클레를
소금 짐 속에 묻었다가 이제 얼굴이 길을 떠난 뒤에 쫓아와서 도둑으로 이제 몰았답니다. 그래서 그 도둑으로 몰아서 이제 압록죄에 고발을 했답니다. 여기서 이제 압록죄는 압록강 주변에 이제 흩어져 있는 마을을 다스리면서 각종 죄에 연루된 죄인들을 이제 조치하는 그런 이제 관하였답니다. 이 압록죄라는 용어가 단어가 인터넷에 어디에도 보니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제가 찾아보니까 최재효라는 분이 인터넷 소설을 썼는데 얼불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보니까 바로 이제 탕가놀이를 만나다 이런 부분에 보니까 이 압록죄가 나옵니다. 그 압록죄에 나온 게 바로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제 압록강 주변에서 마을과 사람들을 다스리던 하나의 이제 관아를 압록죄라고 했는데 이 이제 쟤는 이제 말직이지만은 아주 권한이 막강했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못지않게 무서운 존재를 통했다. 어쩌면은 그 당시에 그만큼 이제 압록강이 국경으로 형성이 돼 있었던 때이니까 국경의 경비라든지 사람을 다스리는 게 이만큼 이제 엄중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압록죄에 이제 쟤는 고발을 해오니까 집신 한 끌레 값으로 소금 한 짐을 빼앗고 이제 매질까지 해서 놓아줬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재 선생님은 이 내용을 보고 이것도 불과 몇 줄 안 되는 기록이지만은 또한 봉상왕 시대의 부호의 포악함과 또 시민과 수령의 사건 행위를 그린 것이니 그 시대 풍속사의 일반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 뭐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만 봐도 그 당시의 풍속과 사회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삼국사기나 고려사는 아무 말 없는 어느 임금이 즉위하였다. 어느 대신이 죽었다. 하는 것들만 적고 또 보기 좋게 어느 나라가 사신을 보내왔다. 이런 것들만 적어놨다. 위에 사례와 같이 그 시대의 본색을 그대로 그린 것은 보기가 어렵다. 이는 이제 유교의 춘추 필법과 외교주의가 편견을 낳아서 전해 내려오는 고기를 제멋대로 고쳐서 그 시대의 사상을 흐리게 한 탓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러한 시대상이나 사회상 고서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구절이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당시의 풍속이나 사회상 같은 것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야 된다. 그런 것을 적어야 된다. 역사에 왕조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우리 민족사 이런 풍속사 국사를 적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춘추 필법은 이제 춘추에서 비롯된 이제 우리 동양의 역사서를 이제 서술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 역사 서술 방법입니다. 사건과 인물에 대한 정확한 묘사나 평가를 하지를 않고 완곡한 어법으로 평가를 이제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법 자체에 이제 아예 그런 것을 배제를 하고 그를 이제 미화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이제 없애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이제 쓰는 그 역사 서술 방법을 이제 춘추 필법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드십니다. 옛날 서양의 어느 역사가가 이웃집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말을
딱 이렇게 들었는데 그 있던 날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들은 거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는 옛날부터 역사가 모두 이 두 사람의 시비와 같이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닌가. 자기가 쓴 역사도 자기가 이웃집에 두 사람이 다투는 걸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들어서 쓴 이 역사도 잘못 전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역사책을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문이나 잡지사의 기자, 아마 그 당시에는 그걸 탐보원이라고 불렸나 봅니다. 탐보원이 듣고 보고 이제 취재를 해서 또 이제 편집원이 다시 교정하고, 그러고도 잘못이 생기는 예가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도 많이 있다. 그 진상과 그게 진실과 잘못된 게 차이가 있는 것이 많다. 갑의 신문이 이러하다 하면 을의 신문은 저러하다 하여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많으니, 하물며 고대에 한두 사학자가 자기가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대로 아무 책임감 없이 지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 우왕의 목을 베고 그 자리를 빼앗을 때 구세 사람이 신하가 임금을 죽인 죄를 나무랄까 봐 백방으로 이제 거짓 소문을 내고 거짓된 사항을 전파를 했다. 그런데 이성계가 어떻게 했느냐. 우는 원래 왕씨의 왕통을 잊지 못할 요망한 중 신돈의 첩의 아들이다. 신돈의 아들이지 왕손의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는 경호왕이 신돈의 집에서 어떻게 데려왔느니 반야가 우를 궁인 한시 소생으로 정하는 것을 보고 통한하여 울부짖으니 국문도 그 원통합을 알고 무너졌다 해서 우씨가 왕씨가 아니고 신씨임을 신돈의 아들인 것을 이제 이렇게 교모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들을 조작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끄잡아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신돈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공민왕이 신임을 해서 이제 국권을 맡겨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이제 많이 합니다. 북벌 주장도 하고요. 전제개혁, 노비 해방, 또 전민 변정 도감 설치, 성군관 중건, 신진 세력 양성, 이제 이런 것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상청 계급의 반대로 실패를 하고 나중에 이제 왕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음모로 이제 처형이 됩니다. 원래 영산 출신이고 본가는 이제 영산이고 성명은 이제 편조인데 신도는 이제 국민왕한테 등용이 되고 나서 이제 얻은 이제 속명 속세에 들어와서 얻은 이제 이름이 이제 신돈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왕은 오히려 이제 송도 유신들이 있어서 굴 속에 숨어서까지 이제 그런 이제 부당함을 이제 절규를 하고 했다. 오늘날 사학가들이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오히려 우가 왕씨지 신씨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아마 단재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신도는 공민왕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고려사에도 보면은 우왕이 신돈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 역대 임금의 그 기록을 적어놓은 세가가 아닌 열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또 있다. 이는 조선을 개국한 공신들 입장이 반영된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아들이지만은 우왕은 신돈의 아들로 기록을 해서 세기에다가 적지를 안 하고 열전에다가 우왕의 그 역사를 적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민왕의 아들이 맞는데도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고려를 개국한 그 역성혁명 이제 죽이고 이제 왕위를 빼앗아 간 것은 이제 정당했다.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왕을 깎아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공민왕의 사진이죠. 인왕산 국사당에 가면 이제 이게 이성계 초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알아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성계 초상이 아니고 이제 공민왕의 초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이규경이가 쓴 백과사전에 보면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인왕산에 가서 이 초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지금 앞에는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왕건이 궁예의 장군으로 궁예의 은총을 받아 대병을 맡게 되자 드디어 궁예를 쫓아내고 객사케 하고 또 신하로서 임금을 죽였다는 죄를 실어해서 전력을 집중해서 궁예를 죽여 마땅한 죄를 이제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예는 신라 천왕왕의 아들인데 왕이 그를 5월 5일의 낮섬을 미워해서 버렸다. 궁예가 이를 원망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도둑을 쳐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어느 절에서 벽에 그려진 헌안 왕의 초상을 칼로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예는 우리가 드라마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알죠.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궁예 관심법 이런 것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궁예는 신라 왕가의 서족 출신으로서 이제 성녀였지만은 이제 태봉의 군주가 되었죠. 그래서 1901년부터 시작해서 1918년까지 있었는데 신라 말 혼란기에 혼자서 사병을 모으고 장군이 되었다가 스스로 이제 왕을 칭했죠. 그리고 이제 후 고구려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 후 고려국을 이제 국호를 마진이라고 했다가 태봉으로 했다가 지금도 그 철원에 가면 태봉의 그 왕궁터가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을 지지한 유학자들에 의해서 축출되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성에 있는 칠장사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제 궁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이제 궁예를 죽인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궁예의 그 일생 그걸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적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예가 나서 이제 헌안왕이 엄명을 내려서 궁예를 죽이라고 했는데 궁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위에서 이제 던져서 유모가 밑에서 봤다가 이제 손가락에 찔려서 이제 한쪽 눈이 이제 멀었다부터 시작해서 유모가 데려가서 기르는 과정 이런 것을 쭉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기록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위에서 궁녀나 헌왕왕의 이런 얘기들을 참말이라면 이는 궁예와 유모가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거 평생 비밀을 지켰을 것인데 그것을 누가 듣고 전했냐. 그렇기 때문에 궁예가 왕이 되어서 신라 영역 밖에 있게 된 뒤에 그걸 스스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했다라면 그 말한 날짜와 장소를 적었을 것이다.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은 쭉 적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이 없다. 그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눈으로 보면은 부모라 하면 나를 낳은 은혜를 위함인데 만일 나를 낳음이 없고 나를 죽이려 한 원수가 있는 부모가 어찌 부모이겠는가. 궁예가 헌왕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만일 사관의 말과 같이 그가 세상에 나오던 날 죽으라고 누가 위해서 던진 날로부터 아버지라는 명의가 끊어졌다. 아버지와 인연이 끊어졌다. 그래서 헌안왕의 그 초상에 칼질을 해도 아비를 죽인 죄가 될 것이 없는 거 아닌가. 신라의 그 서울과 능을 묘를 유린한다 할지라도 조상을 모욕한 논란이 될 것이 없지 않는가. 왕의 그림을 치고 물러난 신라를 혁명하려 함이 무슨 큰 죄나 논란이 될 것인가. 이렇게 단전생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고대의 좁은 논리관, 윤리관으로는 이 두 가지 일들이 이제 헌안왕의 초상과 신라에 대한 불공만 하여도 궁예는 죽어도 죄가 남을 것이니 죽어도 죄가 남을 궁예를 죽이는 데야 무엇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왕건은 살아서 고려 통치권을 가지고 죽어서도 태조문성의 존시를 받아도 초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고려 사관이 구태여 3달 사이에 한 중이던 궁예를 데려다가 고귀한 신라 왕궁의 왕자로 dun합시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단전 선생님은 왕자 왕손이라고 믿지 못하겠다. 3달 사이에 있는 중을 데려다가 신라의 왕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키고 그래서 궁예를 이제 죽임으로 해서 고려 건국의 이제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왕이냐 역정이냐 하는 것은 성패의 다른 이름일 뿐이요. 마찬가지로 정론인가 사론인가 하는 것도 거짓이 많고
적을 뿐이다. 많고 적은 그 차이일 뿐이다. 게다가 보고 들은 데서 잘못이 있고 쓰는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다 섞여 있다. 다 섞여 있다는 것이다. 사실도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다. 이미 간 사실을 그리는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거니와 그 써놓은 것을 가지고 앉아서 시비곡직을 가리는 역사를 읽는 사람이 더욱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역사라는 것은 개인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사회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 한두 사람의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얘기할 수가 없다. 그걸 쓰는 사람이나 그걸 또 믿는 사람이나 다 어리숙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의 성이, 우왕의 성이 왕인가 신인가 왕씨인가 신씨인가를 조사해서 바로 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그 당시에 진화에 대해서 선전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요동의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성패간의 그 결과가 이로울까 해로울까부터 정하고 난 후에 우와 반대한 북벌을 주장한 우와 그것을 반대한 이성계의 시비를 말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니 공민왕의 아들이니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북벌을 주장한 공민왕과 북벌을 반대한 유화대에서 해고난 이성계가 옳은가 그것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 선우가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궁예도 마찬가지로 궁예의 성이 궁인가 김씨인가를 변론하는 것보다 신라 이래로 숭상해왔던 불교를 개혁을 해서 조선의 새로운 불교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궁예가 패망하는 도화선이 된 것이니까 만일 왕건이 아니었으면 궁예 그 계획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성취됐다라면 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 이를 계획했던 궁예와 또 거기에 대적했던 왕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상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따져서 역사를 제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사회를 만드느냐, 사회로부터 개인을 만드느냐, 이런 이제 명제는 옛날부터 우리 역사학자들의 논쟁의 문제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또 문제를 던집니다. 개인으로부터 사회가 만들어지냐, 사회로부터 개인이 만들어지냐, 시대가 영웅을 낳느냐, 영웅이 시대를 이끌거냐, 바로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조시대 조선 전반기 사상계는 세종대왕의 사상으로 지배되고 있다. 후기에는 태계 사상으로 지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2조 500년 동안의 사회는 세종 태계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신라 후기부터 고려 중립까지 600년 동안 쭉 내려왔던 그 화랑, 영랑과 원효가
당시 사회 사상가의 한 방면을 차지했기 때문인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세종과 태계가 사회를 만들었는가? 사회가 세종과 태계를 만들었는가? 그것을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영랑의 사상이 성해지는 때에는 원효의 사상이 물러나고 원효의 사상이 성해질 때에는 영랑의 사상이 물러나고 일진일대하고 일왕일래로 갈아들어서 사상계의 패왕이 되었으니 600년 동안의 사회는 이 두 사람이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100개의 정치 제도는 온조왕이 마련해서 고위 대왕이 마무리를 했다. 100개의 정치 제도는 고제가 마련하여 선제가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만일 온조왕과 고위왕이 아니었으면 100개의 정치 형태가 어떻게 변했을까? 발해의 고제와 선제가 아니었다면 발해의 정치 체계가 어떻게 되었을지 이 또한 모를 일이다. 모르지 않느냐. 삼경오도의 제도가 왕금과 부르로부터 수천 년 동안 정치의 모형이 되었으니 이로써 보면 한 사람의 위대한 인격자의 손끝에서 사회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회의 자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을 한번 살펴보자. 지금은 한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간 것을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제 반대를 한번 살펴보자. 고려 말엽에 불교의 부패가 극도에 이르렀을 때 원효종은 이미 세미해지고 임재종에도 또한 뛰어난 이가 없고 다만 10만 명의 반성회는 절에서 중에게 음식을 이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이제 반성회라고 한답니다. 반성회와 100만 명의 팔간회는 천신의 제사 지내어 나라의 왕실의 태평을 빌고 온갖 놀이도 즐기는 그 모임 팔간회로 재물과 곡식을 낭비하여 국민이 머리를 앓았을 뿐 아니라 사회는 이미 불교 밖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기에 급급하였다. 이에 안유, 우탁이며 정몽주가 유교의 목탁을 들었고 그 밑에서 세종이 나고 태계가 났으니 그러면 세종의 세종됨이 태계의 태계됨이 세종이나 태계 그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사회가 이미 그때는 이런 팔간회와 반성회가 성행했고 또 안유나 우탁 정몽주 같은 사람들도 이제 유교의 목탁을 들었고 그 밑에서 그런 사회 풍토 분위기 풍습 속에서 세종과 태계가 났으니까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삼국 말엽에 수백 년 동안 찬란히 발달한 문학과 미술의 영향을 받아 소도 청군의 미신이나 또 율종 소승의 하품 하청의 불교로는 영계위안을 줄 수가 없어서 사회가 그 생명을 찾은 지가 또한 오래되므로 신라 때 진흥왕이나 고구려의 영계 소문이 다 종교 통일의 새로운 안을 내놓으려고 한 일이 있었다. 그때 영량이 도령의 노래를 부르고 원효가 화엄의 자리를 베풀었고 최치원이 유도에서 불도로 불도에서 선도로 바꾸는 신통한 재주를 보이니
이에 각계가 갈취하여 이 세 사람을 맞았다. 이 세 사람의 뜻이 펼쳐졌다. 그러니 영랑이나 원호나 최치원이 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서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긴다. 원효는 신라에서 태어났기에 원효가 될 수 있었고, 태계는 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계가 될 수 있었다. 만약 이들이 그리스 철학의 토양에서 태어났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현대 프랑스나 독일에서 태어났다면 앙리 베르그송이나 루돌프 오이켄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타고난 재주와 위대한 전략을 품은 나폴레옹일지라도 도포 있고 대학을 읽던 100년 전 도산서원 부근에서 태어났다면 송시열이나 홍경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크고 작은 분량으로 그와 같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면목이 아주 달라졌을 것은 단언할 수 없다. 크게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사회 분위기상 여건상 어느 정도는 됐을 것이다.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논조가 여기까지 미쳤으니 개인은 사회라는 풀무에서 이루어질 뿐이니 개인의 자주성은 어디에 있는가? 개인도 자주성이 없고 사회도 자주성이 없으면 역사의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개인도 없고 사회도 자주성이 없으면 어디에 있는가? 단재 선생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 사회의 자주성은 없으나 환경과 시대를 따라서 자주성이 성립한다고 본다.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이며 만주며 토익이며 헝가리가 3000년 전에는 다 뚜렷한 한 혈족이었다. 단재 선생님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제2편 수두 시대에서 우리 한민족의 근원을 파미르 고원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종족이 진화족과 헝가리족과 우리 흉노족이죠. 흉노족과 우리 조선족, 우리 부유족이 있다. 우리는 동으로 밝음을 찾아서 좋은 곳을 찾아서 한반도로 왔고 이제 흉노족은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토익이 헝가리 핀란드가 되었다. 3000년 전에는 파미르 고원에서 우리가 같이 살았다. 그 한 혈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혹은 아시아에 그대로 있고 혹은 유럽으로 가서 대륙의 동서가 달라지고 혹은 반도 대륙으로 또 혹은 사막이나 비옥한 땅으로 또 온대 혹은 한대로 분포하여 땅에 멀고 가까움이 다르고 목축이나 농업, 침략이나 보수 등으로 생활과 풍속이 해와 달을 지내는 대로 더욱 간격이 생겨나서 각자의 자주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곧 환경을 따라 성립한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흉노족과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3000년 동안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과 풍습이 달라지게 됐다. 그러면서 민족성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같은 조선으로도 이조 시대가 조선시대와 다르고 고려시대는 동북국 시대, 남북극이죠. 가 다르고 또 동북시대는 삼국과 같지 아니하며 왕건 부류시대와도 같지 아니하다. 멀면은 1000년 전후가 다르고 가까우면 100년
전후가 다르고 지금부터 이후로는 문명의 진보가 더욱 빨라져서 10년 이전이 올해는 옛날이 되고 1년 이전이 먼 옛날이 될 것이다. 옛날에는 1000년이 조금씩 변해왔는데 지금은 1년 전이 아주 먼 옛날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른바 시대를 따라 성립하는 사회성이다. 이처럼 사회성은 시대에 따라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역사를 새로 쓰는 데는 그 사회성을 잘 살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효와 태계가 시대와 경우를 바꾸어 놨다 하면 원효는 유자가 되고 태계는 불자가 되었을는지는 모르는 일이거니와 활력이 넘치는 원효들어 주자의 규구만 상가시키는 태계가 되라 요구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는 하지만은 그 자주성이나 그 민족성은 사회성은 이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충실하고 온전한 태계한테 불가의 별종을 수립하는 원효가 되려 한다면 이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대와 경우가 인물을 낳는 원료가 된 것 같으니 인물이 시대와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와 사회상과 풍속과 그런 데 영향을 받지만은 사람 각각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족도 개인과 같이 어느 곳 어느 때에 갑이라는 민족이 가서 그 성적이 어떠하였으니 을이라는 민족이 같더라도 똑같은 성적을 이루어낸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대개 개인이나 민족이 두 가지 개성이 있다. 민족과 개인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항성, 불가변성이다. 변하지 않는 항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변성이다. 가변성이다. 항성은 제1의 자주성이요. 변성은 제2의 자주성이다. 변성은 제2의 자주성이기 때문에 항성이 많고 변성이 적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해서 멸한다. 절멸할 것이요. 변성이 많고 그러니까 가변성이 많고 불가변성 항성이 적으면 나은 자에 정복해서 패하고 많다. 늘 역사를 회고하여 두 가지 자주성이 많고 적음을 조정하여 균형을 잡아서 무겁고 가벼움을 평균하게 하여 그 생명이 천지와 한 가지로 장구하게 하려면 오래도록 가르게 하려면은 오직 민족적 반성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역사를 통해서 민족적 통찰을 얻어야 한다. 오래도록 자주성이 오래도록 역사를 유지하려면 나라가 오래도록 성하려면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통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역사의 개조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통을 찾아갈 것이요, 회통을 구할 것이요, 또 심섭을 제거할 것이요, 또 본색 사회상을 보존할 것이라는 이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리고 두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는 사회에 이미 정해진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쓰기가 곤란하고 사회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이 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열입 얘기를 합니다. 뭐 정열입의 난이지만은 정열입은 난이 아니고 개혁이라는 이제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정열입이 중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연료는 두 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유교의 그 윤리관을 이제 여지없이 이제 말살을 하고 인민에게 해되는 임금은 죽이는 것도 가하고 행위가 모자라는 죄아버지는 버리는 것도 가하다. 하늘의 뜻, 사람의 마음이 이미 주시를 떠났는데 존주가 무엇이며 군중과 땅이 벌써 조조와 사마에게로 돌아갔는데 구구하게 한 구석에서 정통이 다 무엇이냐 무엇하는 것이냐 하며 공자나 주자의 역사 필법을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 신극성은 이는 참으로 전이 성인이 아직 말하지 못한 말씀이다. 이러한 얘기는 전에 성인들은 아무도 한 적이 없다. 재상과 학자들도 그의 재기와 학식에 마음을 기울이는 이가 많았으나 세종대왕의 상강오륜의 김부식이가 벌써 틀을 잡고 태계선생의 종군 모성의 주의가 깊이 박혀 있어서 전 사회가 안돈된 지 오래다. 이같이 엉뚱한 혁명적 학자들을 어떻게 용납을 하겠는가. 그래서 애매한 그 고발장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온 집안이 폐허가 되고 평생의 저술이 모두 불 속에 들어갔다. 이것은 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적일 때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이제 한 가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최치원 선생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으로 이제 당나라죠. 유학을 떠날 때 진화로 유학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가 10년이 되어도 각을 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치원은 이제 그 강우의 무협 첩첩한 봉우리를 해주고 중원에 들어가서 이제 급제를 하고 동이 이제 금이 환영을 했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의 한문 졸업생이 되었다고 자랑을 했죠. 그런데 담재 선생님은 그 최치원의 그 사상은 한나라에 당나라에만 있는 줄로 알고 신라에 있는 줄을 몰랐다. 학식은 유서나 불서를 간통하였으나 우리나라에 고기는 한 편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조선을 가져다가 진화하려는 것 뿐이고 예술은 청천을 백일을 대하며 황화로 녹초를 대하는 사륙문에 능할 뿐이다. 사륙문이라는 것은 중국의 이제 한문 문체의 하나죠. 네 글자와 여섯 글자를 기본으로 하는 그 서체의 하나인데 그것뿐이다. 그가 쓴 시는 다 중국풍, 중국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남과 원어의 두 파가 이제 쇠퇴해서 노후에서 사회의 중심이 되는 힘을 잊고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가 마치 굶주린 사람이 밥을 구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최치원이 대선생으로 칭호를 얻고 중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온 사람한테 천주의 절식 나라에서 제사까지 지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가 불안전할 때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기 쉬운 하나의 좋은 A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불안할 때는 때를 만나면은 더벅머리 아이도 성공한다.
이런 사례와 비슷하다. 그래서 최초원에게야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가 불안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라면 누구라도 돌림천자 하나는 받았겠다. 백호의 임재가 임재가 말하기를 나도 중국의 6조나 5개 시절이었다면 나도 천자 소리 한번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정 선생님은 이제 그 결론에 대처를 하면 안정된 사회의 임무는 늘 이전에 사람의 필법을 배워서 이것을 부연하고 설명해서 확장할 뿐이지만은 인물되기는 쉬우나 그 공이나 죄는 크지 못하며 혁명성을 가진 인물은 실패를 한다. 사회에서도 그를 원망하고 미워 한다. 그래서 한 일에 대해서 종적까지 없애버리고 후세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영도가 되고 오직 300년이나 500년 뒤에 한두 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가 있어 그 유엄을 우리가 감상할 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안정되지 않은 사회의 인물은 반드시 창조적, 혁명적 남아야 할 듯 하나 어떤 때에는 꼭 그렇지도 않다. 최치원처럼 작은 칼로 잔재주를 부리는 하품의 제주꾼으로서 외국인의 입을 통해 내서 말하고 웃고 노래하는 것이 그럴듯하여 사람들을 움직일 만하나 그 연히 인물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인격적 자주성의 표현은 없고 노예적 섭성만 발휘하여 전 민족의 항성을 파묻어버리고 변성만 조장하는 나쁜 기계가 되고 만하니 이는 사회를 두려워하는 바이요. 인물 되기를 뜻하는 사람이 경계하고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항성을 파묻어버리고 변성만 조작하는 그러한 역사를 써서는 안 된다. 역사를 개조하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 항성과 변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단재 선생님은 조선 상고사 총론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총론을 살펴봤습니다. 제 첫 번째는 역사의 정의와 조선 역사의 범위,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3대 요소와 조선 구사의 결점, 또 3장에서는 조선 구사의 종류와 그 덕실에 대한 평가, 네 번째로는 사료의 수집과 선택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 다섯 번째 오늘 살펴본 역사서의 개조에 대한 우견, 이렇게 총론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상고사 제2편으로 넘어가서 수두시대 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두시대는 두 번 만에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